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위원장이 다니셔야 되는데 위원장은 선거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원장이 다니시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거기도 또 3시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하는 사람은 두 군데 가고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은 두 군데 못 하잖아요. 한 군데만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오늘 충북하고 강원도로 가고 그다음에 멀리 가는 사람은 제주도 한 군데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둘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라수목원을 다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라수목원을 마저 좀 볼 욕심으로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처음엔 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못 오게 됐었는데 우겨가지고 바꿔서 이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고요. 박주민 부위원장 안 오신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역할을 대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연구원장 이한조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것으로 알고, 네,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원래는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와서 여러분들 뵙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뵙고 반가운 김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우리 당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우리 당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이야기, 이런 거 한두 마디 하러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 선생께서 창당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주진영의 열망을 끌어안고 우리는 민주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승한 게 도리어 박정희의 커다란 경계심과 구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우리는 처음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쿠데타에서 졌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독립을 외쳤었고 독립을 얻어왔지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민주를 외쳤습니다. 33년을 끊임없이 민주를 외쳤고 그 결과 87년에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대구에서 제주에서 모두 똑같은 열망으로 해서 우리는 87년 헌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독립을 외쳤던 후손들이 또 30년 동안 민주를 외쳐서 민주를 얻어낸 것이죠. 그런데 민주를 얻고 나서도 꽤 걸렸습니다. 김대중 선생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는 꽤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얻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민주정부를 얻었고 여기 그 산증인도 계십니다. 정부를 얻을 때 어떤 고민들을 했고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 하는 것들을 산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저로서는 그때 끊임없이 저희들이 복지운동을 해왔던 저희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대한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사상가인지 하는 점들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이랬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때 무슨 명분으로 줬었죠?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유는 어쨌든 못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기초생활보호 이렇게 바꿨잖아요. 법을 만드셨고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름을 바꾼 게 간단하게 바꾼 게 아닙니다.
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을 덜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가 도와주고 보조해 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당연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얘기죠. 기초나 기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 사회가 되어질 것을 명령하신 최초의 분, 말하자면 여러 교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떠안아 주신 분, 우리 사회의 제도로서 끌어안아 주신 분은 최초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인권으로서 사람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천명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저희들은 그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잊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독립을 외쳤었고 우리 민주당의 전시 선배들은 그랬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을 외친 후에 민주를 외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고 죽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고문을 받았고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이해찬 선배님은 고문을 어찌나 받으셨는지 약주를 하실 때 보면 소주가 3분의 1도 안 남아요. 손이 떨려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그 수없이 많은 고문 투옥을 받고 외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민주를 일으켜내었고 또 한편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인권으로서의 나라, 인권으로서의 복지, 인권으로서의 제도 이것들을 만든 최초의 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인권을 외치고 기본을 말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저쪽 당에서 따라했었죠. 언제 저쪽 당에서 김종인이라는 분이 저쪽에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셨을 때 만든 내용 중에는 기본소득을 우리 거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쨌든 저쪽 당도 이제는 독립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긴 하지만 했고 민주 따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도 따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복지국가로서의 끝판왕 기본사회를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분들은 실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사회는 사실은 우리 당으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8월 18일 여러분들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전당대회 날. 뭐 뽑으셨죠? 당대표 뽑고 또 뽑으셨죠? 최고위원 뽑으셨죠? 여기까지만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걸 뽑아놓고 모르세요. 훨씬 중요한 걸 뽑았어요. 여기 위성권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를 뽑았어요. 뭐 뽑았는지 아세요? 봐요. 잘 모르세요. 강령을 여러분들은 그 제일 중요한 강령을 뽑아놓은 거예요. 당대표보다 어쩌면 최고위원보다 더 중요한 것.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하는 길라잡이, 참고서, 헌법 전문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있었고 그게 강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령을 작년 8월 18일 날 채택을 했습니다. 그 강령의 제일 중요한 변화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했던 기본생활, 기초생활을 천명했던 그것들을 강령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기본사회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개정을 하신 분이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주관은 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지도하셨던 분이 바로 위성권 위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반열에 계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 이렇게 역사가 정의되었고
그만큼 강령이 이제 중요한 일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이런 기본 사회를 자기 가치로 끌어안았는데요. 이 챗 GPT에서 그림 하나 그려봤어요. 진짜 잘 그리대요. 이거 물어봤더니 제가 그냥 막 써도 된대요. 챗 GPT로 그린 그림은 2장을 그렸어요. 한쪽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림으로 그려주어 이렇게 그렸더니 왼쪽 그림을 딱 그려준 거예요. 뭐 하는 거냐 하면 저게 베이스 캠프라는데 이제 한참 올라와서 베이스 캠프라는 데를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옷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점검하는 것을 베이스 캠프라고 한답니다. 베이스 캠프를 왜 베이스 캠프에서 저런 거 할까요? 올라가기 위해서죠. 그죠? 베이스 캠프는 올라가지 않는다면 베이스 캠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내려가면 되지요. 제가 한 10년 전에 안나푸르나를 갔었어요. 높은 산이죠. 8,000m가 넘어 어마어마한 산인데 저는 다 올라가지 않고 그 중간에 푼힐이라고 하는 전망대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올라갔어요. 3,500m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서 야 이제 다 그거 일주일 동안 올라갔어요. 다 올라왔다라고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데 보니까 몬 캠프가 그 근처에 있대요. 저게 뭐냐 봤더니 진짜 선수들은 거기서부터 준비를 한대. 그게 첫 번째 올라가기 시작한 첫 걸음이래요. 그 뒤로 하고 내려올라니까 정말 뒤통수 뜨겁더라고요. 누구는 시작한다는데 누구는 만세 부르고 내려와야 되니 여하튼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헬기를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먹고 체력 단련하고 장비 점검하고 그래서 지도 정비하고 그래서 올라가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장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러면 전체 올라갈 그림을 한 장 같이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에 보면 이제 막 준비를 마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중입니다. 어디로 해서 어떻게 올라갈까 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는 1캠프에서 그 다음에 2캠프, 3캠프 이렇게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랍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뒷산 올라갈 때, 여기 한라산 올라갈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어서 정비하고 물도 마시고 다리도 풀고 짐도 좀 나눠 갖고 막걸리병 마신 거 있으면 찌그러뜨려 가지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 가서 또 쉬었다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기본 사회가 뭔가를 얘기할 때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셨던 무엇? 기초 생활 보장. 이게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베이스 캠프를 기억해 주십시오. 베이스 캠프는 기본 사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본 사회란 우리가 도달하는 어떤 단계의 상태들을 말합니다. 1950년대의 우리 사회의 기본 사회는 그때의 사회, 그때 바라던 사회였을 겁니다. 그때 사회와 1970년대 사회가 같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60년대 후반 학교를 다닐 때 항상 발이 좀 신발이 물이 좀 안 젖었어. 겨울에 물이 안 젖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고요. 토끼털로 귀마개 좀 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추웠고 항상 이게 걷다 보면 발이 눈 받고 가다 보면 발이 꽁꽁 어는데 그걸로 물이 새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귀가 얼고 그래서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기본 사회였을지 모릅니다. 기본 사회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사회는 그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사회들을 얘기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가 바라는 기본 사회, 2030년에 우리가 바랄 기본 사회 같은 게 아닙니다. 그 기본 사회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비하고 준비하고 가다듬고 이런 사회를 기본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끝, 마지막 고지, 이게 어디일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힘써서 함께 나가야 될 사회일 겁니다. 그러나 기본 사회가 도달했다고 해서 고깃국 먹었다고 해서 쌀밥 먹었다고 해서 그게 안주되어지는 사회는 기본 사회는 아닙니다. 그때 새로운 준비를 해서 또 다른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3만 5천 불 소득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5만 불,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처럼 5만 불로도 가야 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소득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게 우리한테 기본사회가 중간중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지원 의원님이 아까 나오셔서 외친 말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본사회는 맞습니다. 그렇게 외쳐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사회 자체가 성장인 것이 아니라 기본사회는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본사회를 맞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1조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부승찬 의원님 헌법 1조 물어보시면 분명히 잘 대답하십니다. 의원님 헌법 잘 아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걸 물어보면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물어볼까요?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변호사 하는 우리 의원님께 물어봤어요. 헌법 10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더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또 물어봤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헌법 1조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가만히 방에 누워서 저녁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눈물 팍 쏟아지는 말이긴 한데 또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어쩌라고. 내일 당장 입학시험이 있는데 또 모레 당장 월급날 월급이 좀 부족한데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하고는 직접 피부에 닿는 관련성은 없어요. 헌법 10조는 그걸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을 써놓냐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키가 크던 작던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걸 명시를 합니다. 즉 사람으로 말할 때는 다 똑같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똑같이 주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초생활 보장을 요구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 우리가 더 기분 좋은 이야기, 더 놀라운 이야기, 저게 1948년에 쓰여진 얘기입니다. 거기에 국가는 최대한 보장하라고까지 명령을 해놨습니다. 저거는 정말 대단한 조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래놓고 헌법 10조에 저 말을 놓고 헌법을 만든 입법자가 국민들이 불안했는지 11조, 12조, 13조, 14조 어디까지 37조에 이르기까지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부를 이루었다면 그 민주정부를 이루었던 개인은 누구이고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국가는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왕창 설명해 놓고 있는 게 바로 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다는 의미에서 모든 국민은 똑같은 인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회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본권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을 생존권으로 정리해 두고 있고요. 재산을 만들고 지키고 싶다는 건 재산권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말하는 거를 표현의 자유로 정리해 두고 있고요. 생각을 사상의 자유로 기본권은 정리를 해 둡니다. 또 교육받고 싶다는 것도 정리를 해 두고 싶습니다. 요즘은 기본권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늘어나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생활권, 환경권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싶습니다. 저게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더 늘어날지 우리 사회가 얼마큼 끌어안을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아까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보여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나라는 이렇게 기본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국가의 기본이 국가의 구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겨우겨우 요만큼 기본권을 인정한 나라 야경 국가라고 부르고요. 조금 더 나아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근대 국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복지 국가라고 그 다음 세상이 옵니다. 복지 국가는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북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 말합니다. 독일도 말하고요. 근데 이 복지 국가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면 90년대, 2000년대에 걸쳐서 한국 사람들 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맨날 쳐다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독일이었어요. 독일. 그래서 독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갔고 독일의 복지와 관련된 책 엄청나게 번역했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독일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들 쳐다보면 딴 나라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맨날 쳐다봤더니 우리 쳐다보지 마. 우리는 딴 데 봐. 이런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던 거죠. 요즘 스웨덴도 요즘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지국가로 나아져야 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선별적 복지에서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들이고 민주당은 초등학교 급식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던 그런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나아갔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헌법 10조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건대 기본사회는 무엇이 보장된 사회?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 이거를 말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봅니다. 제가 뭐가 보장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대답할 때까지 안 내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사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헌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헌법은 기본사에서는 이 네 가지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기본사회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인간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려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정의할 때 이것들은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진짜 놀라운 것,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본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헌법에.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몇 번을 읽으면 이제 이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헌법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읽다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전문에서부터 헌법은 당신들이 이런 나라에 살고 싶고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의 역량을 갖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라고 요구합니다. 능력을 함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에 참여할 것을 헌법은 처음부터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좀 다른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각 모든 개인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나은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면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그 공약 중에는 그래서 저런 기반한 공약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들 대부분 다 대학 가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저희가 한 80%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2위 혹은 3위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요. 가장 높은 그룹들인데 이게 20살에 배운 거 가지고 60살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자기가 변해. 내 생각이 좀 바뀌어.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 말고 이제 나 딴 거 좀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죠. 또 세상이 또 바뀌어.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코딩 이런 거 가르치는데 대학이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있었던 대학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나 코딩하면 취직 전혀 못합니다. 그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챗 GPT가 다 해버려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요새요. 그러면 그런 사람 다시 교육받고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에 교육받아서 40년까지 갈 게 아니라 30살이나 40살쯤 다시 한번 또 대학을 가서 짧게 교육을 받고 70살까지를 80살까지를 준비하는 새로운 성인교육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좀 공약으로서 좀 준비 중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 태어나면 있는 사람이 귀하게, 있는 사람이 세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점이 그 공약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이 요구하는 것들이고요. 기본 사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여기 쭉 적어놨는데 첫 번째 어떤가 하는 거는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적어놨는데요. 기본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 기본 사회를 하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제 생각을 입증해 준 사람이 하나 나타났더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기본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야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고맙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괘씸하게 짝이 없는 우리 당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자로서의 민주당의 당원들, 그 당원들이 중심이 되었던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날.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유래했던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외국 학자들까지도 열심히 주장했던 말,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 이런 말들과 관련된 것도 기본소득의 매우 중요한 정책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얘기가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에서 그다음에 금융에서 이런 교통에서 기본 보편적 인권을 확보할 것, 기본권을 확보해 줄 것, 이거를 기본 서비스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특히 자활기업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을 저는 그 헌신적 노력을 정말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꾸 말씀하셔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때 또 하신 정책이 뭐냐면 실업 극복 국민운동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동원하셨어요. 그 후반기에. 그러면서 그때 사회적 기업의 제일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무엇? 자활기업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몇 푼씩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자활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참여자들, 봉사자들로 참여하신 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더 하신 건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인권 때문에 참여하신 거죠. 그분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에 속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기본사회 운동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민주주의 제도는 저 그림, 이거 챗 GPT한테 그려달라. 정말 잘 그리죠. 말하는 대로 다 그려줘서 그림을 못 그리는 저로서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에 있는 거 다 그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래요. 군인들이 침탈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국민들이 민주당원들이 앞장서서 막아주는 것들, 그다음에 울퉁불퉁한 세상을 좀 더 편편하게 만들어줄 것, 그다음에 한 곳만 뜨끈뜨끈한 것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줄 것, 이런 것들이 기본사회 실행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사회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본사회는
무엇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입니까? 에이, 여기는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겠는데, 기본 사회라는 것은 쉽잖아요.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의 무엇? 제가 빨리 강의를 마쳐야 되겠군요. 다 아는 거 재미없다 이 뜻이죠. 그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 사회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이란 무엇이냐면 인권입니다. 인권. 거꾸로 얘기하자면 기본 사회는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그게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 사회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내 비판 내용들을 저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기본 사회는 무슨 운동, 단순히 복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본 사회를 했을 때 국민 모두의 복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지운동 맞습니다. 그러나 저 복지가 그걸로만 마무리된다면 끝나지만 저 사람들 그거 받아서 쓰지요. 그냥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쓰면 그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가 진작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진작된다면 다시 말해 또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거는 단순한 복지는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는 점. 더군다나 저게 지역화폐하고 결합되면 정말로 막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마른 장작에 불 붙이듯 경기가 확 살아납니다. 그런 제가 해봐서 장담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지를 다 미리미리 계산을 해두고 검토하고 측정하고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또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본소득, 기본사회운동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부 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다가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인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권이 특별히 침해받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성장에 무관심하다. 이건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사회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맞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팝송에서 유래된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people, 사람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면 맞는데요. 근데 저게 워낙 나쁜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착한 포퓰리즘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했잖아요. 도지사를 할 때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게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저쪽 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야 되지 해서 정치학자들 20명하고 계속 세미나를 했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그러면 착한 포퓰리즘을 이름을 새로 짓자. 이래서 지었었어요. 그때 피플리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새나라나 뭐 신국이나 다 신한국당이나 새한국당이나 신민주나 새민주나 비슷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플리즘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번역하면 인민주의 같아. 그래서 그 말 버리자 하고 그냥 착한 포퓰리즘으로 했습니다. 포퓰리즘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사회는 착한 포퓰리즘입니다. 나치당처럼 극우처럼 사람들을 파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사회 구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기본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자꾸 쳐다보셔서 저를 보고 좀 빨리 끝내달라는 거. 아, 그냥 보신 거예요? 아,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꾸 쳐다보셔서 불안해서 제가 간단히 기본 사회가 되면 어떤 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사회는 이렇게 베이스 캠프와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우리 삶을 또 이렇게 기본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본 사회가 되면 첫 번째 불평등이 줄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등을 원하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자본주의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상 불평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잘못이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평등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인 사람인 속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기본 사회는 그것의 일종이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자료 설명은 제가 뺄게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본 사회가 돼서 남녀 격차가 해소된다거나 그다음에 격차가 해소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역량이 강화돼요. 자, 저는 인류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3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제 학생 중에는 여학생이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교수를 할 때 여학생이 경제학과에 50명 중에 10명도 안 됐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 한 35명, 40명쯤 여학생이에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학생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대학 교수로서 제일 관심 갖는 문제는 취업이에요. 애들 공부보다도 취업인데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도 열심히 들여다보죠. 어떻게 하면 잘 취업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60에서 70% 받습니다. 덜 받지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또 60에서 70% 받습니다. 덜 받죠. 여성이 남성보다 60에서 70% 받습니다. 덜 받죠. 여성으로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반대인 사람에 비해서 몇 퍼센트쯤 받습니까?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받아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요. 그러면 이제 찬찬히 승진하면 되지 안 됩니다.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가는 것,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가는 거는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이 어떤 사람 인생보다 돈으로만 한 사람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3분의 1 내지 4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도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그죠? 못 참아요. 그게 이제 뭐 능력이라는 요소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또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머리가 수학을 못하고 싶어서 못합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 생각한다면 기본 사회는 그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불평등을 줄여주잖아요. 기본 사회에서. 그러면 혁신이 잘 이루어난다라고 하는 것들도 경제학자가 입증을 해놓은 바가 있는데 자료는 여러분들께 생략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회는 결국 어떤 기본사회에 도달했으면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기본사회에 도달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말하자면 과제이고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목포에서부터 포항까지 차를 타고 쭉 가보세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말씀드리자면 목포에서 포항까지 차를 타고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꼬불꼬불하면서 쭉 가보시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죠? 목포에서 포항까지 가는 오른쪽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멋진 바다잖아요. 근데 또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
제 키만큼 둘레가 제 키만한 파이프들, 그다음에 만들고 있는 배들, 그다음에 끓고 있는 용광로들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전부 다 그런 산업들이에요. 임해공업단지, 중화공업단지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죠?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석유화학 이미 중국에 다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거 거의 없고요. 여수 출신들 많으시죠, 여기서요. 그죠? 여수 출신들은 잘 알 겁니다. 여수는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도시가.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이 다 중지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포항까지 가서 포항 제철 들여다보면, 실제로 포항 제철을 들여다보면 경쟁력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항 제철은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가면서 보이는 무수히 많은 조선소들, 그 조선소들 실제 경쟁력 거의 없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포에서부터 포항까지는 이미 러스트 벨트입니다. 미국이 러스트 벨트 고치려고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했고, 드디어 트럼프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됐을 정도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고치나요? 안 고쳐질 겁니다. 저거 안 고쳐질 겁니다. 우리 조선소가 하나오션이지 어떤 회사가 드디어 이제 미국 가서 조선소 만들기로 했대요. 저 그거 들어가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뻔합니다. 만드는데 3배, 4배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무슨 수로 성공을 합니까? 우리 러스트벨트 빨리빨리 조정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못했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남겨준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기본사회는 성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욱더 필요한 것, 기본사회는 성장을 위한 준비인 거지만, 그러나 그 준비의 절실함은 이 러스트벨트에서 나타난 거다. 여기에 1,000만 명이 살거든요. 이 1,000만 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쫄딱 다 망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한테 맡겨진 숙제입니다. 어쩌면 이 숙제를 잘 인지한다면, 야, 이거 안 맞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니면 맡을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데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와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책을 두껍게 만들었더니 안 봐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10편 보지 왜 책을 보니 다 그러세요. 그래서 만드는 책마다 민주연구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그죠? 이 책 읽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은 이 책 제가 연구원에서 10,000부 이상 찍어가지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하는 데마다 전부 다 갖다 드렸어요. 제주도도 넉넉히 가져왔어요. 이거 가실 때 안 받아 돌아가시는 분은 집에 못 가세요. 받아 가셔야 되고요. 받아 가면 그걸로 끝나냐? 절대 안 돼요. 읽으세요. 헌법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오늘의 역량 강화는 요거 읽는 거로부터 시작하세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꼭 읽으세요. 굉장히 쉬워요. 기본사회는 무엇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권은 인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책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본사회의 전도사가 되셔야 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 예를 들려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얘기하십시오. 의무교육 얘기하십시오. 그게 다 기본사회고 12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그게 바로 기본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사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 첫 번째 과제는 이번에 6월 3일 날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또 정부를 많이 하나 저쪽에 넘겨준다면 목포에서부터 포항까지는 다 망할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몽땅 제주도로 서울로 몰려다니면서 아우성 치면 지옥이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6월 3일 날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도사가 되어 주신다면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금이라도 저로서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